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사학과의 박걸순입니다. 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그 역사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좀 간단히 생각해 봐야 될 게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됐죠. 지금 그 국군의 날이 우리가 10월 1일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국군의 날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광복군이 1940년 9월 17일 날 창군됐기 때문에 그날로 바꾸자는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그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그 수립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임시정부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9년부터 32년까지 상하이 시기, 그 다음에 32년부터 40년까지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이동 시기, 그리고 40년부터 45년까지를 충칭 시기로 이렇게 임시정부 27년의 역사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는데, 이 세 개의 시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로 들어오고 났고 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그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로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고 세계 자본주의가 재편성이 되는, 정말로 그 국제사회가 커다랗게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독립을 좀 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3.1 운동의 영향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제가 작년까지는 그 독립운동사 특강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3.1 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옥동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작년에 어느 한 여성단체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항의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꼭 옥동자야 하느냐, 이게 성차별 아니냐. 그래서 그때 그런 그 지적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 운동이 어머니가 되어서 낳은 훌륭한 자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부르주아를 상대로 해서 혁명을 벌이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 이 독립운동과 비교해 보면 우리 독립운동은 이민족을 침략을 상대했던 게 독립운동이고, 러시아 혁명은 같은 민족 내의 계급투쟁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그 돈을 일부를 이제 우리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지원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우리가 레닌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레닌 자금이 들어와서 임시정부의 운영 자금을 삼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 1910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우리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만주나 연해주 지역, 그리고 멀리 미주, 여러 군데 우리 한인 사회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고, 이 독립운동 기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이제 전개가 돼 나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이런 역량에 바탕을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1917년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유력한 독립운동가들이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독립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선언은 뭐냐면 지금 황제가 나라를 되찾을 그럴 의지가 없으니 이제 황제에 관한 기대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황제가 나서지 않으니 그 다음에 나라 찾는 일은 우리 백성이 나서겠다. 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걸 선언을 해요. 황제의 주권 포기설에 국민 주권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정신적 배경과 선언적 배경은 그 2년 전에 있었던 상하이에서의 대동단결 선언이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몰려다니면서 면사무소 때려부수고 헌병주재소 때려부시고 일본인들하고 격투를 벌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7월 4일로 이렇게 미국이 하고 있죠. 미국이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나게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는 그 까닭은 정부를 수립한 날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았던 날도 아닙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바로 1776년 7월 4일 날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지금 전 세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나라조차도 자기네들 역사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논리라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한 날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일각에서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또 미국을 굉장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굉장히 존중하면서 우리의 3.1운동을 역사적으로 폄하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역사 인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이제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몇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을 주도할 임시정부가 위치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을 둘을 들으라 그러면 무엇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사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상하이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수많은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아닌 왜 임시정부가 상하이로 왔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상하이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저 개성의 인삼장수들이 인삼을 등에다 지고 장사하러 그저 몇 명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던 곳이 상하이였는데, 그 상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894년 3월 28일 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이 이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사람이 김옥균이고 그 옆에 있는 두 개가 당시 일본 신문에 실린 김옥균 암살 관련 사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옥균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정부에서 그 김옥균의 시신을 우리 정부로 반환하라 하고 청나라에 요구를 하죠. 그때 청나라하고 조선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으니까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양화진 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김옥균의 시신이 양화진에서 6시를 냅니다. 6토막을 내요. 그 중에 이제 이쪽 부분이 대역부도 옥균 그렇게 돼 있죠. 사실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쿠데타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옥균은 대역죄인이죠. 그래서 그 김옥균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몸통을 나눠가지고 다 그거를 하나는 양화진에다 머리를 저렇게 걸어놓고 다리 한 짝은 경상도로 보내고 팔 한 짝은 전라도로 보내고 국가를 반역한 대역죄인의 말로는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김옥균이가 죽은 곳이 어디야? 암살당한 곳이 어디야? 상하이래? 상하이가 어디 있는 곳이야? 이러면서 상하이가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김옥균 암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갓을 쓴 저 홍종우라는 사람이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인데 저 홍종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생 1호입니다. 프랑스에 유학했던 제1호 유학생인데 이 사람이 조선 왕조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일본에서 상하이로 온 김옥균의 뒤를 따라가서 김옥균을 이제 암살을 했던 거죠. 그 뒤에 이 홍종우라는 사람은 조선 정부에서 승승장구해서 아주 꽤 높은 자리까지 얻게 되죠. 저 밑에 있는 화면에 밑에 있는 것이 일본 동경에 있는 김옥균의 묘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묘비에 가서 봤을 때 박영효가 묘비명을 지었어요. 그 박영효가 지은 묘비명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 너무도 기가 막히게 이 김옥균의 생애를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비상이라는 표현은 정상이라는 말에 반대말이죠. 자, 어떻게 비상이라는 것이 이 비문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자, 한 번 나오죠. 비상한 때를 만나 2번 나오죠. 비상한 공은 세우지도 못하고 3번 나오죠. 비상한 죽음만 있도다 4번 나왔습니다. 김옥균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혁명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대를 향한 열정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었던 포부는 조선 왕조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고 말고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일본으로 이제 망명을 해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그 의지를 실천하고자 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좌절이 돼서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몸이 아주 갈기갈기 찢기는 그 비상한 죽음만 있었다라는 게 박영효의 그 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 표현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하면 상하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에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몇 개나 생기느냐 하면 무려 7개가 생겨요. 그 7개의 임시정부 중에서 조직과 헌법과 돈을 갖고 있었던 실체를 갖고 있었던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령의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하이에 만들었던 임시정부와 국내에 만들었던 한성정부라는 이 3개는 실제 조직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헌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3개는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는 상하이에, 하나는 서울에 너무도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자. 그래서 통합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돼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원세훈과 미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안창호에 의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됐고 상하이로 간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 이런 큰 합의 끝에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게 대한국민의회이고 국내에 있던 게 한성정부고 상하이에 있었던 것이 저 상하이의 임시정부 세력들입니다. 시기는 약간 다르죠. 제일 먼저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상하이도 4월. 그랬다가 3개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상하이로 이제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당초에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던 임시정부가 통합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상하이로 통합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임시정부가 위치는 국내에 있을 수가 없죠. 일제의 직접 지배를 받으니까 상하이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교통국과 연통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내하고 연계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내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임시정부가 국내에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관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가 했던 교통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국을 통해서 군자금도 받아들이고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각종 선전물도 그것을 통해서 국내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이 사진이 그런 역할을 했던 중국의 기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임시정부가 주력했던 것은 외교 활동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해 있었던 그런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 특히 이때 이제 이승만이 주력을 했던 게 미국이죠. 미국에게 이제 호소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한편 그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파리 강화 회의와 같이 파리가 국제적인 도시였으니까 파리 위원부를 설치를 해서 파리 그리고 미국 이런 그 외교 활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또 중요했던 대상이 중국과 소련이었죠. 중국은 우리 임시정부가 위치해 있었던 곳이 중국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나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독립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그 나라가 승인해 주지 않는데 군대 조직을 가질 수 있겠으며 무기를 들고 훈련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붙어 있었던 그 소련도 소련에 우리 한인 사회가 크게 형성돼 있었기도 하지만 그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돈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군사를 처음서부터 임시정부는 군대를 조직하자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그것을 허용받을 수 있는 외교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부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 땅에서 정식으로 군대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임시정부가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미 만주에 결성되어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에 있던 독립군의 한 부대를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 이렇게 그 지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사활동 계획을 추진을 해나갑니다. 1919년 말 상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우리 공군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노백린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비행사 양성학교를 두어서 야 이제 장차는 공군력도 필요하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자 하는 그러한 군대 양성 고급 다변화된 전투력의 양상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 임시정부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이 설립했던 항공학교 비행대원들입니다. 조금 지금 보면 이 모습이 다소 요즘 그 파일럿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분들이 굉장히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항공사로서 그런 훈련들을 준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주의할 그러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분이 그 노백린 장군입니다. 그 주역이었던 이 노백린 장군의 이제 아들이 노태돈이라는 분으로서 같이 이제 그 부자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저것이 이제 그 만주하고의 국경지대에서 독립군으로 존재했던 서로군 정서라든가 대한독립군이나 북로군 정서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그렇게 돼 있죠.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을 우리가 서간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부대 이상용이나 김동삼이나 이청천 장군 같은 분들이 주역이 됐던 서로군정서 부대가 있고, 백두산을 기준해서 이쪽 북쪽을 북로군정서, 또 북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북로군정서는 김좌진이나 이범석처럼 여러분들의 귀에도 익은 그런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대한독립군 부대는 홍범도나, 아마 여러분들 홍범도 다 잘 아시겠죠. 또 안무나 최진동 같은 이러한 독립군 부대들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시정부는 만드는 직후에 침체되고 맙니다. 왜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느냐? 첫째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직후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죠. 이때 그 반대 세력이 신채호, 신숙, 박용만, 주로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세력들이 임시정부 노선과 대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반대했던 대상은 바로 이승만이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임시정부의 투쟁 방향을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인 외교 활동으로 끌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장투쟁론자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일제하고 한판 붙어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지 미국에게 구걸이나 해서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겠느냐.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신채호 선생이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했다가 이승만하고 도저히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 박차고 임시정부를 박차고 나오는데, 그때 신채호 선생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이는 없는 정부마저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외교론에 대해서 상당히 배격을 했고 비판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그 신채호가 참여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임시정부 자체를 반대했던 게 아니라 이승만이 주도가 돼서 이끌어 나갔던 그런 외교론에 대해서 무장투쟁론자의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외교활동은 초기에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이 당연히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니까 상하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임시정부에 이승만이 상하이에 있었던 시절은 고작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활동해요. 그러니까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당신이 명실공히 임시정부 대통령인데 상하이에 있어야지 왜 미국에 있느냐? 당장 돌아와라.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불화가 생기고 그랬죠. 결국 임시정부는 그렇게 크게 외교활동도 거두지 못하면서, 자, 안 되겠다. 임시정부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의 시기에 여러 개의 그 회의들이 열렸지만 가장 중요한 회의가, 우리 독립운동의 향방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회의가 국민대표회의였는데, 사실은 이것이 국민대표회의가 뭐 창조파니 개조파니 현상유지파니 이렇게 몇 개 파로 갈려지면서 참 안타깝게도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 저기에 표가 개조파와 창조파 크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이걸 표로다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임시정부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더욱 지도력을 잃게 됐다. 뭔가 임시정부에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했다.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이제 이당 치국을 해야 되겠다. 이당, 정당을 만들어서 치국,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김구 선생이 등장하면서 무언가 특무공작을 해야 되겠다. 특무공작, 뭔가 충격요법을 쓰자. 그래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특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구로서는 무언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새로운 활로와 전기를 갖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요법이 필요하다. 폭탄을 던져야 되고 건물을 부숴야 되고 일본 제국주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이 의거를 추진을 해나갑니다. 중국 상하이에 보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그 현장에 지금 이와 같은 윤봉길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봉길 기념관에 여기 현판이 붙어 있는데 이 현판이 매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헌이 윤봉길의 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여기에 만들 때 이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간단히 하나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매헌으로 하기로 중국하고 다 사인 끝내고 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호텔에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중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인하자고 그 서명할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보고 당연히 매헌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매헌으로 왔겠으려니 했는데 매헌이 아니라 이 헌자 대신에 매자는 그대로 쓰고 집정자를 써가지고 왔어요. 매정으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나하고 카운트 파트너가 됐던 그 중국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중앙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윤봉길의 호를 온전하게 그대로 사용하는 걸 외국인을 그대로 쓰는 거를 자기네들은 허용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봉길도 포인트가 매화니까 매화기 때문에 매자는 사용을 하고 그러나 헌이 집헌자니까 집헌자하고 같은 뜻의 집정자를 써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찢어 던지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상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정으로 이 건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매헌이라는 호를 되찾고 있는데 이 호를 되찾는데 매정에서 매헌으로 오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까닭은 바로 이게 일본 왕을 대리해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그 당시 일본 외상 시게미츠 마모루라고 하는 일본 외상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는 건데 특별히 저는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한국 독립운동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다리 한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다리 한 짝이 언제 날아갔느냐. 윤봉길의 이것 때 단상 위에 있다가 윤봉길이 폭탄 던질 때 다리가 날아간 그 당시 주 상하이 일본 영사였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승진해가지고 외상이 됐을 때 일본이 항복을 한 겁니다. 한국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거가 윤봉길 의거인데 그 윤봉길 의거의 흔적을 그대로 온몸으로 갖고 있는 그 일본인이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온전하게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들이 일제에 항거하고 투쟁한 결과 거기에다가 연합국의 승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독립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후련하고 통쾌한 쾌거였지만 더 이상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상하이를 이잡듯 뒤져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수색해버리고 체포를 했어요. 김구 선생도 숨었죠. 더 이상 그 당시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우리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윤봉길 의거라고 하는 너무나 큰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상 프랑스도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다 숨어야 됐죠. 그래서 1919년부터 1932년까지
임시정부 27년의 역사 중에서 거의 절반인 13년간의 상해 시기를 마감하고 이제 임시정부가 긴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부터 항저우, 난징, 창사, 광저우, 유저우, 치장을 거쳐서 마지막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기에 있던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하이 많이 가죠. 상하이 가면 반드시 들리는 곳이 여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하면 여기만 떠올린단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뿐이에요. 사실은 상하이 시기에도 임시정부 청사가 4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복원되어 있는 이 청사가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거 때까지 사용했던,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그 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를 떠났던 임시정부가 항저우로 가게 되죠. 남송시대의 수도였던 그 항저우로 가게 되는데, 이 항저우에도 이 호변촌이라고 하는, 그 항주에 가면 서호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호수가 있죠. 그 호숫가에 이런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 있어서 그대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 영화 암살 보셨죠?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의열단 단원들하고 쭉 앉아가지고 목욕하는 그 광경이 나올 거예요. 바로 그걸 찍은 곳이 요 회랑에서 요 물 떠갖고 목욕하는 거로 찍은 것인데, 저 앞에 보이는 이 흰 건물이 김구 선생이 여기에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여기 2층에 보면 바로 요 방이죠. 요 문에. 그리고 요 밑에 만들어진 게 김구 선생이, 이게 이제 남호라는 호수인데, 김구 선생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일로 내려와서 여기에 메어둔 배를 타고 호숫가 안쪽으로 피신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하고는 약속이 돼 있었죠. 깃발을 2개를 내걸기로 한 거예요. 하나는 빨간기, 하나는 흰기. 그래서 호숫가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는 거죠. 빨간기가 내걸려 있으면 일본 수색대가 아직 가지 않고 가까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흰기가 내걸리면 일본 수색대 갔으니까 안전하다, 돌아와라. 어떤 경우는 몇 날 며칠을 두고 빨간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저 며칠이고 그 물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호수에서 본 우리 김구 선생님의 피신처입니다. 장사 남목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총을 맞았어요. 회의하던 도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후송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중국 의사가 김구 선생을 보고는 죽었다고 진단을 해요. 그 치료도 안 하고 김구 선생을 벽도에다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놨는데, 김구 선생이 몇 시간 만에 스스로 깨나요. 그러니까 막 의사들이 놀래서 다시 이제 그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소생을 하는데, 그 뒤에 아마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 글씨 보신 분들 아시지만 김구 선생님 글씨가 많이 떨려요. 그때 총 맞은 그 후유증으로 수전증이 생겨서 그런데, 바로 여기가 김구 선생이 피격당해서 총을 맞았던 장사 남목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주라고 하는 곳으로 임시정부가 옮기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1930년대에 지은 호텔 건물이에요. 이거를 통째로 이제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을 했던 곳이고, 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의 발발은 대단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독립운동의 변수가 됐는데, 독립운동 세력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가 1937년 중일전쟁이 딱 터지니까, 야, 우리 빨리 정당들끼리 모이고 독립운동 세력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세상에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은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중국이 이길 것으로 판단했고, 중국이 이기면 우리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생긴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분주하게 우파 세력은 우파 세력끼리, 좌파 세력은 좌파 세력끼리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파란 글씨 부분이 우파 세력이고 노란 부분이 이제 좌파들이 연합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 세력이 한국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는 것을 만들어 나갔고,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이
조선 민족전선연맹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여러 개가 이합 집산을 해서 중일전쟁 이후의 시기를 이제 대비를 해나가게 됩니다. 군사력 양성 노력이 계속됩니다. 1936년에 김구를 중심으로 재정비했다가 특히 39년에 충칭에 가기 직전에 이제 기강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장개석에게 공문을 보내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개석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김구 선생이 그래서 민족주의 우파는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군대 양성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좌파는 민족혁명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의용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게 되죠. 이제 임시정부가 마지막 둥지를 틀게 됩니다. 1940년에 중국 충칭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도 제가 책임을 맡아서 1995년에 복원을 했어요.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상하이와는 다릅니다. 상하이는 인천공항에서 직항 타고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충칭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더 멀으냐면 인천공항에서 직항을 타더라도 3시간 45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면 왜 우리 임시정부가 이 충칭이라는 그 먼 곳까지 중국 내륙 깊숙이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면서 점점 장개석 세력이 내륙 쪽으로 도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38년에 충칭에 장개석이 임시 수도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시정부도 장개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운동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개석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주 그럴듯한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이게 임시정부 청사의 대문이고 건물 5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주 그 임시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던 게 이 마지막 해방을 맞이했던 충칭청사인데 이 충칭청사가 1930년대 아주 잘 지은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이 호텔 건물을 장개석이가 통째로 임대를 해서 김구 선생에게 임시정부로 쓰도록 준 거죠. 참 그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독립운동 때에는 특히 임시정부에는 대단히 고마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복원이 된 임시정부 충칭청사입니다. 충칭 시기에도 임시정부가 4군데를 돌아다녀요. 적어도 이제 해방을 맞이했던 시기에 마지막 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경 시기는 우리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정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정비가 돼야 되고 정부 조직이 완비가 돼야 되고 군대 조직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당, 정, 군 체제가 완비돼야 되는데 비로소 충칭에 정착하면서 당, 정, 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여기에 좌파 세력이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좌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우리 암살이나 밀정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친숙해진 김원봉이라는 인물이죠.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임시정부와 대립적 관계에서 김구와 라이벌 관계에 있다가 임시정부가 충칭에 정착했을 때 김원봉이 자기 군대의 일부 세력을 끌고 김구의 임시정부로 합류해 들어옵니다. 좌우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대단히 임시정부로서는 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임시정부의 그 최종 5차 개헌까지의 과정입니다. 내각제로 갔다가 국무원 제도로 갔다가 또 주석 중심 제도로 갔다가 여러 차례 바뀌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한 주석 체제로 임시정부가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이 바로 충칭 시기에 제가 아까 첫 부분에 이야기했던 국군의 날 변경, 광복군 창군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940년 9월 17일 바로 이 사진이 가릉빈관이라고 하는 호텔 새벽에 한국광복군 창군식을 합니다. 왜 9월 17일 새벽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중경에 매일 일본 비행기가 와가지고 공습을 해대요. 그러니까 낮에 했다가는 잘못하면 폭격 그대로 맞잖아요. 새벽에는 공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한국광복군을 만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에 주요 참석자를 보면
중경 위수사령관이었던 유치라는 아주 굉장히 중국에서 유명한 인물이고, 그다음에 주울레 쩌원나이 모르는 사람 없죠. 주울레도 참석하고, 오천성이라는 사람이 그 장개석의 비서실장입니다. 이때는 중국도 좌우 합작이 돼 있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중국 공산당 계열, 우파에서 장개석의 국민당 계열이 같이 참가를 해서 우리 한국광복군의 창군식을 축하를 해주었던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 정신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한국광복군이 의병을 계승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광복군 9월 17일 날 창립 때 여러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여기에 보면 참석했던 중국의 주요 인물들의 서명포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인물들이, 이 풍옥상 같은 사람 아주 중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섞여 있고, 이날 김구 선생님이 어망섭이라고 하는 자기 비서와 함께 한국광복군을 창군하고 그 기념 리셉션을 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임시정부로서도 자기네들의 군대를 갖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임시정부 성립 초기부터 군대를 갖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을 이루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한국광복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뭐 제대로 싸운 적이 있느냐, 군대로서 뭐 총이나 제대로 쐈느냐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만 갖고 논의해서는 독립운동사가 참 허무해지죠. 우리가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겼던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일본과 맞서 싸웠지만 이긴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지고 독립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독립운동사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를 가지고 광복군을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옳은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광복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군대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 활동을 했죠.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건데, 실제 활동으로서 뭐냐면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와 외무총장인 조소왕 두 분의 공동 명의로 대일본 선전포고도 하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해요. 임시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복군과 함께 당당하게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군하고 공동작전을 펼치기도 했고, 미국 전략첩보부대인 OSS하고 공동으로 해서 특수훈련을 받죠. 그래서 그 우리 한국광복군의 특수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정말 최정예 특공훈련을 받습니다. 사격훈련, 점프훈련, 난수표 해독, 침투훈련, 후방교란작전, 이런 교육들을 다 받고 스탠바이한 상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 타고 국내로 점프하기 직전, 그때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백범일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 외적이 항복.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그렇게 썼어요.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노투사가 정작 일본이 망하고 우리가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라고 그랬겠느냐.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실제 광복군 같은 경우는 OSS 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투하되기 직전인데 이놈들이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실제 우리가 일본하고 크게 부닥쳐서 싸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으로서는 1945년 8월 15일의 해방의 과정에서 보다 더 우리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가 반영이 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세계 열강 국가들이 좌우하지 않겠느냐. 그런 국제적인 원심력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신 거죠. 그 김구 선생님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돼서 신탁통치 문제가 나왔고
결국 우리는 분단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국군과 의병과 우리 무장투쟁의 맥락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광복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 군대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요? 그러한 임시정부에 당당한 국군으로서 광복군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위치를 튼튼하게 뒷받침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국 광복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광복군 만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 광복군의 창립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겁니다. 한국 광복군 승인하겠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을 거는데 가장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조건이 뭐냐면 한국 광복군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통제권을 임시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중국 군사위원회가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임시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꾼 군대 만들어서 중국의 명령이나 받는 그런 군대 우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 공문을 보내오니까 임시의정원에서 과연 이 중국의 요구대로 이런 식의 임시정부를 만들 거냐, 이런 식의 광복군을 만들어서 임시정부의 군대로 보유할 거냐, 격론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이따위 군대 만들 거 만들지 말자. 뭐하러 우리가 무슨 중국의 용병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인통접수, 참을 인자에 앞을 통자. 광복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아픔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참고 우리가 중국의 요구대로 일단 만들고 보자. 그래서 중국의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걸로 만들어져요. 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 후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우리의 작전권과 지휘권과 통제권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중국을 향한 외교 노력을 펼칩니다. 결실을 거둬요. 결국은 나중에 중국도 그래 임시정부가 그걸 가져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불과 우리가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이제 광복군의 그 작전권과 지휘권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는 정말 우리 임시정부의 피나는 외교의 노력, 우리의 군대를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거두어냈던 그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돌아오고 이제 그 역사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최고봉이다.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임시정부가 전 세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전 세계 인류의 4분의 3이 피압박 약소민족이었어요. 그 전 세계 4분의 3 피압박 약소민족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제국주의 타도, 독립의 선언, 이거를 외친 게 우리 3.1운동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7년 동안 임시정부라는 정부 조직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이 세계 피압박 민족 해방투쟁사에서도 대단히 모범적이고 선구적이고 높게 평가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인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임시정부 하면 독립운동을 임시정부가 다 한 것처럼 all or not 이런 평가가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시정부를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는 발생의 가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온 민족의 자주독립의 의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런 온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그
발생사적인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역사적으로 폄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누어 봐야 될 게 존재의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27년의 역사 중에는 제대로 임시정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름조차 지키기 힘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와 여건 속에서도 27년의 역사를 지키면서 임시정부를 유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역할의 가치 부분에서는 조금 시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처음서부터 27년 동안 끝까지 임시정부가 뭐 다 독립운동 주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거죠. 초기의 상해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충칭 시기는 그야말로 임시정부가 임시정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중간에 32년부터 40년까지 8년 동안의 이동 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시기죠. 그 시기에 사실 임시정부는 제 한 몸 지키기도 힘들었죠. 그러한 시기에는 사실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강변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역할의 가치는 아주 잘했던 시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기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기념일이 작년까지 4월 1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이 4월 11일로 제 날짜를 찾아서 국가경축기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해보면 1919년 4월 10일 날 오후 10시에 상하이의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원형이 되는 임시의정원을 만들어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회의는 4월 10일 밤 10시부터 시작돼서 그 이튿날인 4월 11일 오전 10시까지 밤새워서 계속돼요. 이때 국호부터 정하자. 나라 이름부터 정하자. 신석우라는 의원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 제안에 대해서 이한근이라는 의원이 제청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죠. 왜 하필이면 대한이냐? 우리나라가 망할 때 이름이 대한제국이었는데 그 대한 왜 망할 때 이름을 그대로 쓰느냐?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해보자. 망할 때는 제국이었다. 황제가 주인인 제국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민국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래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뚱딴지같이 4월 13일이었느냐? 이게 언론에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게 4월 13일 날 보도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실제 생일과 호적의 생일이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제가 주장하는 게 미역국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실제 생일과 호적 생일이다 할 때 언제 미역국 끓여 먹어요? 호적에 올린 날 미역국 끓여 먹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왔습니다. 호적에 올린 날 미역국 끓여 먹는 짓을 했어요. 다행히 올해부터 4월 11일 임시정부가 제 날짜를 되찾게 됐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00년이 되어서야 이제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또 올 100년, 그 후에 또 100년, 1000년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하고 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역사인식을 반성적으로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